2025년 노벨 생리의학상 소식, 네, 들으셨죠? 우리 몸 면역계가 스스로를 공격하지 않게 딱 막아주는 아주 특별한 세포가 있거든요. 바로 조절 T세포인데요. 이 비밀을 밝힌 세 분 과학자, 시몬 사카구치, 프레드 램스텔, 메리 브론카우 박사에게 이번 노벨상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쭉 보면서요. 이 흥미로운 발견이 대체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어떤 우여곡절 끝에 암 치료의 혁명까지 이끌었는지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 숨겨진 평화 유지군을 찾아 떠나는 과학 탐험. 자, 지금 바로 시작하죠. 네, 보통 면역하면 외부에서 침입한 적들이랑 싸우는 군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군대가 우리 몸, 그러니까 아군을 공격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죠? 바로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거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 스스로를 공격하지 않는 능력, 면역 관용이라고 부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면역 관용을 딱 지키는 지휘관, 조절 T세포, 줄여서 트랙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포입니다. 이 세포가 어떻게 발견됐고 또 암세포는 교활하게 이걸 어떻게 써먹고 과학자들은 이걸 또 어떻게 역이용해서 새로운 항암제를 만들었는지 면역 시스템은 어떻게 스스로를 멈추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된 이야기 한번 깊게 파고들어보죠. 좋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핵심만 딱딱 뽑아서 명쾌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조절 T세포 발견부터 최신 면역 항암제까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 이 복잡한 군대의 주요 선수들을 좀 알아봐야겠죠. 간단하게요. 네, 크게 보면 한 두 부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최전방에서 즉각 반응하는 선천 면역 부대가 있습니다. 적을 발견하면 일단 막 먹어치우는 대식세포라던가 신호받고 막 몰려와서 자폭하면서 싸우는 호중구, 이게 고름의 주성분이죠. 이런 애들이 대표적이에요. 와, 일단 달려들고 보는 돌격 부대 같은 거군요. 그럼 좀 더 정교하게 싸우는 부대는요? 그게 바로 후천 면역 시스템인데요. 적의 정보를 싹 분석해서 맞춤 전략을 짜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정보 요원격인 수지상 세포가 적 정보를 가져오면 작전을 총괄하는 사령관, 도움 T세포, CD4, 그리고 직접 적을 암살하는 스나이퍼, 킬러 T세포, CD8가 있고요. 그리고 사령관 지시 받아서 맞춤 미사일, 그러니까 항체를 만드는 무기공장, B세포도 아주 중요합니다. 백신이 바로 이 후참 면역 시스템을 미리 훈련시키는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야, 정말 강력한 공격수들이네요. 근데 이렇게 공격만 잘하는 선수들만 있으면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들을 좀 말리거나 진정시키는 역할도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진짜 예리하신데요. 실제로 1970년대에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세포, 억제 T세포라는 개념이 슬쩍 제기됐었어요. 몇몇 연구자들이 찾았다 하고 발표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냥 킬러 T세포의 한 종류였던 거예요. 다른 연구자들도 재현도 못하고 결국 잘못된 발견으로 판명났죠. 아이고, 시작부터 삐걱거렸군요. 유령 같은 취급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관련 연구는 거의 수십 년간 금기시된 그런 분위기였어요. 아무도 이 실패한 주제에는 손을 안 대려고 했죠. 그런데 오늘 주인공 중 한 분인 일본의 시몬 사카구치 박사, 이분이 바로 모두가 외면하던 이 연구에 뛰어든 겁니다. 이야, 모두가 꺼리는 주제에 도전했다니 진짜 대단하네요. 그럼 사카우치 박사의 1995년 연구가 결정적인 첫걸음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사카구치 박사는 정상쥐에서요, CD4 도움 T세포 중에서도 특별히 CD25라는 표식을 가진 세포들만 쏙 제거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쥐들이 막 심각한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리는 걸 발견한 거죠. 반대로 이 CD4 플러스 CD25 플러스 세포들을 다시 주입해 주니까 질병이 예방되거나 심지어 치료까지 되는 거예요. 이건 면역 반응을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기존에 알던 세포들이랑은 전혀 다른 새로운 종류의 CD4 T세포가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였죠. 와, 정말 혁명적인 발견인데요. 근데 당시 학계 반응은 엄청 싸늘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또 그 유령 이야기냐? 이런 식의 냉대가 심했다고 해요. 논문은 유명 학술지에 냈는데 줄줄이 거절당하고
결국 당시에는 인용지수가 한 3.4 정도로 비교적 낮았던 Journal of Immunology라는 저널에 겨우 실렸습니다. 이게 1982년부터 시작한 무려 13년 연구의 결실이었는데도 세상의 인정을 받기엔 아직 좀 일렀던 거죠. 그래서 사카구치 박사는 이 세포의 정체를 확실히 밝힐 결정적인 증거, 즉 이 세포를 조절하는 마스터 유전자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 열쇠가 진짜 뜻밖에도 미국에서 그것도 전혀 다른 질병을 연구하던 팀에 의해서 발견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 시애틀 프레드 램스텔 연구소의 소속이었던 메리 브론카우 박사팀이 스커피라는 희귀 유전병을 앓는 쥐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이 쥐들은 태어나자마자 막 온몸에 염증 생기고 자가 면역 반응 때문에 일찍 죽었는데 그 원인을 쭉 추적해 보니까 FOXP3라는 단 하나의 유전자가 망가져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동시에 사람에게도 비슷한 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바로 아이펙스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FOXP3 유전자의 이상이 있는 아이들이 아주 심각한 전신 자가면역 질환으로 고통받는 정말 치명적인 병입니다. 아, FOXP3 유전자가 망가지면 자가면역 질환이 생긴다. 그렇다면 이 FOXP3 유전자가 바로 면역 억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네요.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인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발견들이 2001년에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 제네틱스에 무려 3편의 논문으로 동시에 발표됐어요. 상황이 정말 흥미롭게 돌아간 거죠. 사카구치 박사는 면역을 억제하는 세포, 그러니까 CD4 플러스 CD25 플러스 T세포는 알았지만 그걸 조종하는 유전자는 몰랐고요. 반대로 램스텔과 브론카우 팀은 자가 면역을 막는 유전자, 즉 FOXP3는 알았지만 그 유전자가 정확히 어떤 세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몰랐던 상태였던 거예요. 와, 드디어 이 퍼즐 조각들이 딱 맞춰질 그 순간이 온 거군요. 바로 그때 사카구치 박사가 이 두 발견을 연결시킨 겁니다. 아, 자신이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그 면역 억제 세포의 마스터 스위치가 바로 FOXP3 유전자일 것이다. 이렇게 직감한 거죠.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실험을 설계합니다. 오, 어떤 실험이었을지 진짜 궁금한데요. 막 소름 돋는 순간이었겠어요. 네, 그는 일반 T세포, 그러니까 공격을 주로 하는 보통의 CD4 T세포에다가요, FOXP3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한번 넣어봤어요. 결과는 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냥 평범한 공격수였던 T세포가 면역 반응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그런 평화 유지군 세포로 변신을 한 겁니다. 이걸로 FOXP3가 바로 이 특별한 면역 억제 세포를 만드는 마스터 유전자라는 게 명백하게 증명된 거죠. 와, 진짜 결정적인 증명이네요. 그 오랜 외로움 끝에 드디어 인정을 받으셨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말 획기적인 연구 결과는 2003년에 세계 최고 학술지 중 하나죠. 사이언스에 발표되었습니다. 1995년에 그 외로운 첫 보고 이후 8년 만에 이룬 쾌거였죠. 마침내 이 세포는 면역계를 조절한다, regulate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조절 T세포, regulatory Tcell, 줄여서 Treg이라는 공식적인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 조절 T세포, Treg의 발견이 면역학 분야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런 말까지 하던데요. 그건 그야말로 면역학 교과서를 다시 쓰게 만든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면역학은 주로 어떻게 외부 침입자를 더 잘 공격하고 제거할 거냐, 여기에 초점을 맞췄었거든요. T세포가 만들어지는 흉선에서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T세포를 미리 제거하는 과정, 이걸 중심관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조절 T세포의 발견은 우리 몸 전체, 그러니까 말초 조직에서도 면역 반응을 능동적으로 억제하고 조절하는 시스템, 말초관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밝혀낸 거예요. 즉, 면역계는 단순히 그냥 방아쇠만 당기는 공격수가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브레이크를 밟아가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시스템이다. 이런 관점의 대전환을 가져온 거죠. 이야, 정말 우리 몸의 평화를 지키는 너무 소중한 존재네요. 근데 이렇게 고마운 조절 T세포가 암 환자 몸속에서는 오히려 암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요? 배신자라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네, 그게 참 안타까운 지점인데요. 암세포가 매우 교활합니다. 조절 T세포가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능력을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암세포는 특정 화학물질 같은 걸 막 분비해서요. 조절 T세포들을 자기 주변으로 막 끌어모아요. 그리고 거기서 더 많이 증식하도록 만들죠.
이렇게 암세포 주변에 암의 성장을 돕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걸 종양 미세 환경, 튜머 마이크로 엔바이러먼트, TME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마치 무슨 범죄 조직이 경찰을 매수해서 자기들 보호막으로 삼는 딱 그런 상황 같은데요. 아, 네, 정말 정확한 비유십니다. 암세포한테 포섭된 이 조절 T세포들은 이제 원래 자기 편이었던 킬러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킬러 T세포 활동에 브레이크를 딱 거는 거죠. 이때 조절 T세포가 사용하는 핵심 무기가 바로 자기 표면에 있는 CTLA-4나 PD-1 같은 단백질, 이걸 면역 관문, 이뮨 체크포인트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이 신호들이 킬러 T세포한테 야, 공격 멈춰! 이런 사인을 보내는 셈이에요. 그럼 이 배신한 조절 T세포의 방해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서 혹시 면역 항암제가 등장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과학자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조절 T세포가 사용하는 이 브레이크, 즉 면역 관문을 무력화시키면 어떨까? 바로 이 아이디어가 면역 항암제 시대를 열었습니다. 특히 CTLA4와 PD-1이라는 이 면역 관문의 기능을 밝혀낸 공로로 2018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과학자들이 바로 제임스 앨리슨과 타스크 혼조 박사입니다. 이분들의 발견이 오늘날 면역 항암제 개발에 정말 결정적인 토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조절 T세포 연구랑 면역 관문 연구가 딱 만나서 시너지를 낸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가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한 약이군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키트루다는 PD-1 억제제인데요. 암세포는 종종 자기 표면에 PDL1이라는 뭐랄까, 나 공격하지 마 이런 신호를 내보내요. 이 신호가 킬러 T세포 표면에 있는 PD-1이라는 수용체, 이게 일종의 브레이크 페달인데 여기에 딱 결합하면 킬러 T세포는 공격을 멈추게 됩니다. 키트루다는 바로 이 킬러 T세포의 PD-1 수용체에 먼저 딱 달라붙어 버려요. 그래서 암세포의 PDL1 신호가 결합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일종의 브레이크 방해 장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암세포가 걸어놓은 브레이크가 풀리는 거군요. 그래서 멈춰있던 킬러 T세포가 다시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그 1세대 화학항암제, 2세대 표적항암제를 잇는 3세대 항암제, 면역관문 억제제, 이뮨 체크포인트 인히비터, ICI로군요. 맞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뇌종양 치료에 써서 완치됐다는 그 약이 바로 키트루다. 성분명, 펜브롤리주맙. 이거 맞죠? 혹시 이런 거 말고 다른 종류의 면역 항암제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2015년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뇌로 전이된 흑색종 치료에 키트루다 쓰고 완치 판정 받으면서 엄청 화제가 됐었죠. 키트루다, 펜브롤리주맙하고 옵디보, 니볼루맙은 PD-1을 막는 대표적인 약이고요. 예르보이, 이필리맙은 또 다른 면역관문인 CTLA4를 막는 약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면역관문 억제제들이에요. 이거 말고도 면역세포 자체를 막 강화해서 주입하는 면역세포 치료제, 뭐 CRT 같은 거요. 그리고 암세포의 특정 표지를 이용한 항암 백신, 항체에다가 약물을 딱 붙여서 암세포만 공격하는 항체 약물 접합체 ADC, 뭐 이런 다양한 방식의 면역 항암 요법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이 면역관문 억제제의 등장이 기존 항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그럼 어떻게 바꿨다고 평가받나요? 이건 정말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1세대 화학항암제는 효과는 있는데 정상세포까지 공격해서 부작용이 너무 심했잖아요. 2세대 표적항암제는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한테만 효과가 있었고요. 근데 이 3세대 면역항암제는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대신에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 자체를 활성화시켜서 암이랑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좀 적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효과가 나타나는 환자의 경우에는 약을 끊어도 면역계가 암을 기억하고 계속 싸워서 완치에 가까운 장기 생존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이걸 지속반응 듀러블 리스폰스라고 하죠. 암 치료의 목표를 그냥 생명 연장해서 완치로 끌어올린 정말 혁신적인 거죠. 와, 실제 효과는 그럼 어느 정도예요?
시장 규모도 엄청 클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 악성 흑색종 같은 경우에요. ICI 도입 전에는 10년 생존율이 10%도 안 됐는데 도입 후에는 거의 50% 가까이 높아졌어요. 폐암 5년 생존율도 한 30% 수준까지 올라갔고요. 키트루다 하나만 해도 현재 10가지가 넘는 다양한 암 종류에 쓰일 정도로 범용성도 되게 넓어졌습니다. 시장 규모요. 어휴, 엄청나죠. 전 세계 면역 관문 억제제 시장이 연간 한 80조 원 규모 정도 되고요. 이게 전체 항암제 시장의 40%를 차지합니다. 특히 키투르다는 단일 품목으로 연매출 27조 원을 넘어서면서 전 세계 의약품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죠. 앞으로 한 5년 안에 면역 항암제가 전체 항암제 시장의 60%를 차지할 거다. 이런 예측도 나옵니다. 헉, 27조 원이요? 세상에. 그럼 국내에서도 혹시 이런 면역 항암제를 개발한 사례가 있나요? 네,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면역 관문 억제제랑은 조금 다른 방식이긴 한데요. 녹십자셀, 지금은 GC셀이죠. 여기서 개발한 이뮨셀 LC가 있습니다. 환자 본인의 면역세포를 꺼내서 강화시킨 다음에 다시 주입하는 방식의 면역세포 치료제인데 2007년에 간암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어요. 면역 관문 억제제 분야에서도 물론 국내 여러 기업들이 아주 활발하게 신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노벨상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약간의 논란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특히 램스텔 브론카우 박사팀 관련해서 말이죠. 네, 그런 분석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 FOXP3 유전자 발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2001년 네이처 제네틱스 논문 3편을 보면요. 첫 논문의 제1저자이자 교신저자는 메리 브론카우 박사였고 프레드 램셀 박사는 그 세 논문 어디에도 주저자, 그러니까 제1저자나 교신저자로 이름을 올리진 않았어요. 공동저자였죠. 노벨위원회는 보통 연구를 주도한 주저자에게 상을 주지 않나요? 좀 이상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실제 연구 기여도와는 별개로 미국 학계 내에서의 어떤 영향력이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일종의 캠페인 같은 게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유력한 후보가 있으면 학회 같은 데를 중심으로 막 지지 활동을 벌이는 경우가 있는데 램스텔 박사가 이런 과정에서 공동 저자임에도 불구하고 연구 리더로 좀 더 부각됐을 수 있다. 이런 추측이죠. 약간 미국 드라마 빅뱅 이론 같은 데서 노벨상 타려고 막 애쓰는 그런 에피소드처럼요. 흥미로운 추측이네요. 그럼 사카구치 교수는 좀 달랐나요? 사카구치 교수의 경우는 워낙 조절 T세포 분야를 개척한 독보적인 업적이 있어서 별다른 캠페인 없이도 수상이 당연시되었다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물론 이건 명확한 근거가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노벨상 선정 과정 자체가 비공개이다 보니까 나오는 그냥 해석일 뿐입니다. 실제로 브론카우 박사 외에 다른 논문의 주저자들이나 사카구치 교수의 2003년 사이언스 논문 제1저자 같은 다른 중요한 기여자들은 이번 수상에서 제외됐다는 점도 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되기도 하고요. 네, 노벨상 이면에도 여러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군요. 투명하지 않으니까 더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오늘 우리는 면역 시스템은 어떻게 스스로를 멈추는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했잖아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조절 T세포라는 정말 놀라운 존재를 발견했고 또 이 세포가 암에서는 어떻게 배신자가 되는지 그리고 과학자들이 또 어떻게 그 배신을 역이용해서 면역 항암제라는 혁신적인 치료법을 만들었는지 그 파란만장한 여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면역계를 단순히 그냥 공격과 방어의 시스템이 아니라 아주 정교한 균형과 조절의 시스템으로 바라보게 된 것,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큰 수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핵심은 확실히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첫째, 우리 면역계는 공격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억제하는 조절 T세포로 아주 정교하게 균형을 잡고 있다는 것. 둘째, 이 조절 T세포의 핵심 조절 유전자는 FOXP3이고 이게 망가지면 심각한 자가면역 질환이 생긴다는 것. 그리고 셋째, 암세포는 이 조절 T세포를 이용해서 면역 공격을 피하지만 면역 항암제는 바로 이 회피 전략, 즉 면역 관문을 차단해서 우리 몸이 다시 암과 싸울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 딱 이 세 가지가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뼈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순수한 과학적 호기심과 끈기가 인류의 삶을 바꾸는 힘을 보여준 멋진 사례였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미래의 우리가 이 평화유지군 조절 T세포를요, 마치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코드를 짜듯이 아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그냥 켜고 끄는 걸 넘어서 특정 임무, 예를 들면 특정 암세포만 딱 골라서 억제 신호를 보내거나 특정 자가 면역 반응만 선택적으로 억제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말이죠. 암이나 자가면역 질환, 장기이식 거부 반응은 물론이고 어쩌면 노화와 관련된 만성염증이나 알레르기, 심지어 뇌 속 면역 이상과 관련된 정신질환까지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건강 그리고 우리 몸의 신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작게나마 아하 하는 순간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흥미로운 지식 탐험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